뭘 읽어야 할지 모르겠을 때 애매한 언니들과 함께 읽어요. 본격 독서 권장 방송 애매한 언니들 시작합니다. 거짓말 하지 말아줘요. 내 옆에 없었던 넌데 이건 아니지 정말. 항상 곁에 있어줘요.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난 너뿐이지 정말. 넌 내가 아마 거짓말을 한다고 장난 같은 걸 아닌 걸 알잖아. 두 손을 하늘 높이 들어 춤을 추듯이 막 떠올라. 내 맘이 어떤지 궁금해. 손을 하늘 높이 들어 춤을 추듯이 널 떠올려. 언제나 내 곁에 있어줘. 너와 함께면 웃을 수 있게. 다른 말 하지 말아줘요. 내 옆에 다른 사랑은 상상이 안 된다. 항상 곁에 있어줘요. 둘이서 웃을 수 있게 그뿐이지 정말. 넌 내가 아마 거짓말을 한다고 장난 같은 걸 아닌 걸 알잖아. 두 손을 하늘 높이 들어 춤을 추듯이 막 떠올라. 내 맘이 어떤지 궁금해. 손을 하늘 높이 들어 춤을 추듯이 널 떠올려. 언제나 내 곁에 있어줘. 너와 함께면 웃을 수 있게. 나나나나나나나나. 두 손을 하늘 높이 들어 춤을 추듯이 막 떠올라. 내 맘이 어떤지 궁금해. 손을 하늘 높이 들어 춤을 추듯이 널 떠올려. 언제나 내 곁에 있어줘. 너와 함께면 웃을 수 있게. 안녕하세요. 애매한 언니들입니다. 첫 곡으로 도리의 춤 듣고 왔고요. 네, 애매한 언니들 새해 두 번째 방송입니다. 예고 드린 대로 오늘은 애매한 언니들과 함께 고전 읽기 첫 번째 책인 프랑켄슈타인 방송으로 꾸밀 건데요. 오늘 앞으로 이 방송들을 함께 해주실 박혜란 선생님 먼저 모시고 우리 인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혜란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죠. 네. 새해는 처음 뵙는데 새해 인사 좀 해주세요. 새해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리고 좀 책을 재미있게 읽는 한 해가 애매한 언니들과 함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또 새로운 뭔가 미션 네. 아무튼 뭔가 그런 받은 느낌이어서 또 재밌게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약간 소개를 드리긴 했는데 2026년에 애매한 언니들이 좀 여러 가지 읽기를 좀 함께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방송 그리고 또 뭐 모임 구체적으로 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모임 그리고 또 여러 곳에서 독자분들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읽는 느낌으로 요 한 해를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박혜란 선생님과 함께 고전을 읽어보자 이렇게 얘기가 돼서 네,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좀 기억나세요? 처음에 고전을 읽자라고 했을 때 어떻게? 일단은 그냥 뭐
제가 보니까는 장수영 선생님이 고전을 읽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 그래. 제가 네네. 그래서 저도 좀 재미있게 읽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는 좀 저희가 뭐 이렇게 애매한 언니들에서 뭐 물론 파시클 책도 읽지만 좀 어려운 책들 많이 읽었잖아요. 그죠. 예, 덕분에 뭐 좋은 책도 많이 알게 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 주제에 맞춰서 뭐 어떤 뭐 요즘 선생님은 장애 문제 읽고 싶어 하시고 그러시는데 뭐 그렇게 읽었는데 이제 조금 그런 거 말고 좀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랬으면 해서 그리고 그 편하게 읽으면서 좀 그 책에서 원래 이제 이미 다들 알고 있는 얘기니까 뭐 고전이면은 뭐 우리나라 뭐 춘향전도 있을 거고 뭐 셰익스피어의 뭐 단테의 신곡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미 다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얘기든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다양한 주제로 얘기할 다양한 얘기거리가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책의 텍스트 내용에 뭐 텍스트에 충실해야 되긴 하겠지만 텍스트에 기반을 해서 좀 우리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독서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장수영 선생님은 어떤 마음으로 고전을 읽고 싶어 하셨는지 궁금해요. 고전에 제가 뭐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혜란 쌤한테도 좀 말씀드린 적도 있고 고전 읽어보고 싶다. 근데 이제 그거는 제일 큰 건 사실 제가 많이 안 읽어봤어요. 고전을. 그러니까 내 얘기는 알고 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알고 있는 얘기긴 한데 그걸 직접 읽어본 적이 별로 없고 그래서 제가 또 그런 서사가 읽는 글을 잘 못 읽어요. 네. 그래서 늘 뭐 제가 고르는 책들이 그런 책들은 별로 없어서 좀 의식적으로 좀 읽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졌고 또 혜란 쌤이 또 그런 얘기를 또 해주실 때마다 나도 좀 읽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또 요새 약간 분위기인지 모르겠는데 또 고전을 또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독자분들도 그래서 왜 이러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민음사 세계 전집이 예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인가? 그렇지 않을까요? 민음사의 영향인가? 쭉 꽂아놓으면 예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번 좀 고전이라는 것을 좀 애매한 언니들의 시각으로 읽어보는 것도 재미있겠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걸 하게 되었다. 올해 또 재밌게 또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게 고전을 읽으면 이게 아무래도 그 훨씬 이전 사람들의 이전의 글투로 쓴 그 작품이기 때문에 위대한 뭐가 들어있고 뭐 인간의 뭐 인류의 뭐 영혼이 깃든 책인 것처럼 다들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읽다 보면 불편한 점도 되게 많아요. 불편한 점도 많고 그리고 이게 하고 실망하는 부분도 있어서 고전이라니. 뭐 이래 막 그러고서 뭐 덮어놓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럴 수 있는데 이런 거를 그냥 없는 척하고 읽지 말고 불편한 것은 불편한 대로 들춰내고 그리고 또 지금의 내가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을 새롭게 해석해내고 그리고 이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좀 내 나름대로 나는 이게 보여 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것들, 나한테 중요한 것들을 좀 얘기할 수 있는 화두가 되면은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정말 뭐 18세기, 16세기 뭐 셰익스피어의 햄릿 읽으면서 오피리아에 공감하려고 햄릿 읽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가는 방식으로 읽지 말고 새롭게 해석해내고 또 어떤 가능성을 보고 그런 독법을 좀 우리가 경험해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사실 이게 페미니스트로서 혹은 여성으로서 고전에 대해서 약간 장벽이 있었던 제일 큰 이유는 저 같은 경우도 네, 그렇고 네. 많이들 그러실 것 같은데 이렇게 공감할 맞아요. 수가 맞아. 없어요. 맞아요. 거기서 그리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맞아요. 힘들어서 맞아요. 전 그래서 포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것들에 좀 장벽이 있으셨던 분들도 좀 같이 읽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선생님 말하신 대로 그냥 따라가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새로운 우리만의 또 시각으로 읽어보는 것도 재밌겠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고전을 읽겠다라는 네 올해의 계획을 또 말씀드리고 오늘 또 사실은 이게 새롭게 우리가 골라주신 책들이 몇 개 있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읽을 책이 프랑켄슈타인이잖아요. 네. 프랑켄슈타인 현대의 프로메테우스 네까지. 네. 라고 이게 풀 네임인가요? 네. 원래 제목이 원래 제목이 프랑켄슈타인, 마든 뭐 프로메테우스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군요. 네. 이게 부제가 또 중요하죠. 좀 이따가 같이 얘기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프랑켄슈타인 현대의 프로메테우스 현대의 프로메테우스 프랑켄슈타인을 또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시작을 이걸로 잡게 된 이유는 사실 우리가 연대기적으로 뭐 최초의 뭐 문학 뭐 이런 거 찾아서 맨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뭐 그리스 문학부터 읽어야 되나 뭐 아니면은 좀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에 나오는 뭐부터 읽어야 되나 뭐 막 처음을 따지자면 되게 뭐가 많잖아요. 그쵸. 뭐 한국 문학으로 해야 되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 프랑켄슈타인으로 짚은 것은 일단은 19세기 영미 문학으로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제가 제일 잘하는 시기와 동네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아울러서 이 시기에 이제 제가 공부한 경험으로는 이 시기에 문학이라는 거를 공부를 하게 돼요. 연구를 하게 돼요. 사람들이요. 네, 그러니까 문학이 연구 대상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예, 이게 그래서 문학이 책으로 정리가 되고, 그러니까 그 이전 시기부터 이제 인쇄술이 발달하고 뭐해서 책을 많이 찍어내게 되고 이러던 과정이 좀 있었겠죠. 뭘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던 과정이 이제 19세기가 되면 이제 산업화가 된다는 거는 책도 산업화. 그렇죠. 출판도 산업화에 끼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책을 대중적으로 많이 읽게 되고 그리고 또 연구의 대상이 되고 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가운데에 연구자들이 그 이전에 있던 책들을 고전들을 뭐 셰익스피어라든지 뭐 영국 같으면 뭐 초서라든지 이런 그런 고전들을 이제 그 옛날 고어로 쓰여졌었겠죠. 이런 것들을 다이제스트판으로 간편하게 뭐
뭐 한 권으로 읽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영국 나름대로의 그래서 뭐 찰스 램의 셰익스피어 이야기 뭐 이런 책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대중적으로 책에 가까워지는 시기가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문학을 공부하면서 자기 문학을 쓰게 되고 그래서 영국의 뭐 소설로는 그러니까 서사 내러티브로는 이제 소설이라는 게 주요 장르로 그러니까 주요 장르이지만 주요 출판물로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계속 내려왔던 전통으로는 보다 대중적인 사람들 일반 사람들 이때 일반인 사람이라고 그랬을 땐 정의가 되게 다양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의 언어로 시를 쓰는 이제 그게 낭만주의 시가 되는데 그런 글쓰기 문학이 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등장하게 돼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래서 그러면서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학 활동을 통해서 작가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또 생각을 해요. 특히 영국에서는 프랑스에서 혁명을 했으나 우리는 글로써 세상을 보다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라는 다분히 계몽적인 생각이죠. 예, 그런 신념이 있어서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많은 갈래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19세기에 그리스 문학도 읽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반에서 그리고 또 이 19세기 문학 전통을 이어가거나 반발하거나 하면서 이후에 20세기 문학, 지금 현재 문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를 출발점으로 해서 그냥 이게 뭐 이렇게 막 뭐 계보를 이어서 막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주제나 뭐에 맞춰서 이쪽으로 갔다가 뭐 저 멀리도 갔다가 가까이도 갔다가 그런 읽기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왜 저도 막 옛날에 책 읽을 때 생각해 보면 뭔가 계보를 해서 그려서 막 맨 처음에 뭐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네. 읽어야 된다. 일테면 전 뭐 세계문학 전집이면 1권부터 그러니까 네. 차례대로 읽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패했는데. 네, 그러다 실패해서 그러다 정작 실패하죠. 읽을 거 못 읽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네. 그런 점이 있는데 선생님 약간 말씀해 주신 거에 좀 공감이 되는 게 진짜 그런 독서가 약간 대중화되고 그런 시기에 또 우리가 또 공감할 수 있는 게 또 많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또 들고 네. 지금 독자로서 또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말씀해주신 시기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근데 19세기 중에서도 프랑켄슈타인이라는 것이 또 그쵸 네, 약간 뭐랄까 그러니까 좀 19세기 문학, 영국 문학의 주류는 아니에요. 그쵸. 네, 사실 19세기 주류라고 하면 어떤 문학들인가요? 19세기에는 이제 1차적으로 그 18세기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제인 오스틴류의 소설들이 많았죠. 그렇군요. 독자들이 여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18세기, 19세기 소설들을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절대적인 분량이 그러니까 How to Marry Well 어떻게 하면 결혼을 잘할 것인가. 예, 그거예요. 그런 류의 소설들이 절대 다수였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전통이 이제 사실주의 문학이 리얼리즘 전통이 있죠. 찰스 디킨스가 이제 그 위대한 문학 전통의 그러니까 완전히 정점에 있는 작가인데. 뭐 찰스 디킨 우리는 뭐 그 크리스마스 캐롤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예, 뭐 위대한 유산이라든지 뭐 하는 그런 그러니까 벽돌책 소설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이게 이제 러시아로 가면 톨스토이가 있고 뭐 도스토옙스키도 있고 빅토르 위고도 있고 이런 어떤 휴머니즘을 주제로 한 그런 삶을 보여주는 소설들이 크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제 삶, 그러니까 그 리얼리즘이라는 게 무엇이 현실이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의 정의가 되게 다양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인 오스틴도 굉장히 사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 여성들의 당면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정말 사실을 현실을 얘기하는 문학이 주류예요. 이게 큰 전통이에요. 네. 그렇군요. 근데 프랑켄슈타인은 완전히 이제 비껴가 있어서 맞아. 그 문학 전통 그 정전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정전이라고 부르는 주류에서는 많이 비껴 나와 있는 소설입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은 그 어느 19세기 소설보다도 더 많이 읽죠. 누구나 다 알죠. 그렇죠. 가장 유명하지 않을까요? 나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유명하죠. 이게 뭐 찰스 디킨스 요즘 누가 읽나요? 모르고자. 다들 모르시죠. 네. 그렇죠. 근데 워낙에 영화도 최근에 나왔고 계속 다시 보게 되는 그런 2차, 3차 막 이렇게 또 다시 되면서 그만큼 현대적인 거랑 뭔가 맞다. 지금이랑 맞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현대적이란 말을 잘 안 쓰지 않나요, 이제? 요즘에 현대적인. 왜냐하면은 현대적이지 않은 건 아예 읽지 않기 때문에 이제 다 너무 당연한 수식어가 됐죠. 네. 그렇죠.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소위 뭐 주류 고전 문학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조금 비껴나 있는 또 그런 위치에 있는 프랑켄슈타인을 또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주류의 전통에서는 비켜나 있지만 그 어떤 문학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한테 가장 중요하게 읽히는 텍스트이긴 하죠. 고전 텍스트이죠. 네. 정말 사실은 되게 동시대성이 있는 주제이고 그런 소설인 것 같아요.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프랑켄슈타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 소설은 좀 줄거리는 사실 많이 아실 것 같고, 그쵸? 간단하게 얘기하면 프랑켄슈타인은 괴물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이제 뭔가 액자 구조라고 해야 되나요? 편지를 쓰면서 누군가에게 세빌인가요? 그러니까 프랑켄슈타인이고 월튼이라는 월튼 선장이 쓴 편지로 시작해서 그 안에 이제 프랑켄슈타인 박사와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만든 피조물인 괴물이라고 나오는 이 둘의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자신이 어떤 최첨단의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자기가 인간을 창조하고자 하는 어떤 생명을 창조하고자 하는 호기심인지 의진지에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게 중요하죠. 방치합니다. 뭔가 너무 왜 방치했냐? 너무 흉물스럽다고 했나? 너무 자신이 보기에 끔찍한 피조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낯섦. 그래서 내가 이런 걸 만들다니 이러면서 방치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부터 이제 욕을 하기 시작했어. 난 방치해서 그 괴물이 어쨌든 간에 자신을 만든 어떤 피조물, 부모에게 거부를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존재는 좋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기를 품고 이제 여러 가지 복수들을 하면서 이제 벌어지는 둘의 이야기로 주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뭔가 대화 그리고 편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것들을 묘사하고 또 시점이 약간 바뀌어서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시점에서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나중에는 그 괴물 시점에서 하는 이야기도 조금 뒤쪽에 나오고 이렇게 좀 이루어지는 그런 이야기고
배경은 이제 아무래도 1800년대이기 때문에 뭔가 북극 항로 맞나요? 북극 탐험. 북극 탐험을 네. 하고자 하는 네. 그 이야기와 함께 그리고 또 그리고 이제 전기에 대한 관심이 그쵸. 많죠. 왜 그 누구죠? 벤자민 프랭클린인가? 네. 연 띄워서 전기 이렇게 막 맞아요. 피레침 발명하고 맞아요. 이제 그랬던 그 당시에 이제 과학과 맞아요. 탐험의 시기와 연결이 되죠.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이제 그 괴물을 만드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또 전기 자전이나 네. 뭐 이런 것들로 묘사가 돼 있고 영화 아마 보신 분들 최근에 영화 보신 분들은 되게 그걸 적극적으로 이미지를 또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걸 또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뭐 줄거리는 많이 아실 거니까 요 정도로 하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프랑켄슈타인이 자기가 싼 똥 치우느라고 죽을 고생하는 똥 치우는 이야기야. 무슨 어디 알라딘 독후감인가 뭐 그런데 보니까 그게 진짜.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잠깐 책 그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하면은요. 예. 저희가 근데 읽었던 책은 이것도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 네. 문학동네에서 나온 네. 그 프랑켄슈타인으로 읽었습니다. 네, 김선영. 김선영 선생님 번역하신 네. 1008 이게 이제 그 원전이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두 가지 버전이 1818년에 나온 초판본이 있고 1823년에 나온 그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1818년은 저자를 밝히지 않고 출판이 되고 그리고 서문이 남편 셜리가 쓴 서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는 거. 그리고 네. 쓴 서문이고 이제 남편 셜리 아마 죽은 다음일 거예요. 이게 23년이 아니라 31년 판입니다. 네, 죄송해요. 1830년인가 31년 버전은 그 이제 저자 메리 셸리가 초판이 좀 과했다고 생각을 해서 수정을 한 거예요. 과했다, 너무 과했다. 그게 이제 어떤 계기로 이제 과했다라고 했는지는 이제 그건 조금 제가 더 살펴볼 문제인데 그러고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수정하게 된 것과 같아서 서문을 이제 직접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런 어떤 그 뭔가 순화되는 그러니까 이게 순화된다는 게 이게 빅토리아 시절이잖아요. 빅토리아 여왕이 있던 시절인데 빅토리아 시기의 문학 작품에는 뭔가 당시 대중들에게 읽히기 위해서 타협하는 지점들이 있어요. 타협하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엔딩이 해피 엔딩이든 비극이든 간에 뭔가 도덕적인 교훈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도덕적인 교훈이라는 게 당시 그 독자들이 납득하고 독자들에게 교육이 될 만한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공통의 합의된 그런 게 있는 거죠. 교양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도덕적인 교훈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걸 보여줘야 된다는 그래서 이제 독자들이 좀 안심하고 그래야지 이러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있어서 아마도 그런 약간 그 초판에서 봤던 거친 언어들이 약간 순화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영어로 읽은 거는 이제 1830년 판을 읽었었는데 이게 거의 똑같아요.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자베스가 이제 그 약혼녀 엘리자베스가 여기서는 사촌으로 나오는데 이제 그 아마 그쪽 두 번째 버전에서는 그냥 지인의 딸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그런 거 빼놓고는 그렇게 달라진 부분이 없고 대신에 이제 그 인물들에 대한 설명, 합리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씩 이제 순화돼서 이런 것들이 덧붙여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은 SF 최초의 SF라 그러잖아요. 이제 이게 이제 사이언스 픽션일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사변 소설로도 되겠지만
사변 소설로 보던 뭐 과학 소설로 보든 최초의 SF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도 하지만 이거는 이제 어찌 보면 그러니까 당시의 현대 과학을 그러니까 당시의 첨단 과학을 이용한 그런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매우 고딕 전통을 가진 고딕 소설의 뱀파이어라든지 드라큘라라든지 이런 거 다 고딕 소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미국으로 하면 어셔가의 몰락이라든지 뭐 검정 고양이 같은 것도 이제 그런 왜냐하면은 살았는지 죽었다가 살아나고 살았다가 죽었고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 산 사람인지 모르고 뭐 생매장의 뭐 이미지가 나온다든지 그런데 다시 살아났고 뭐 그래서 그 파멸을 가져오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그 현실과는 좀 다른 현실에서 벌어질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이야기를 고딕 소설이라고 하고 대개는 역사적으로는 뒤로 한참 뭐 그러니까 고딕 시대 그러니까 고딕이라고 한 것 자체가 이제 고딕 문화가 있었던 양식이 있었던 시기란 얘기니까 그런 어떤 고딕 성체에서 벌어지는 일 뭐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소설로 분류됐었어요. 왜냐하면 근데 좀 거꾸로죠. 이제 생매장이 아니라 시체로 생명을 만들어내는 얘기니까 좀 다르기는 하죠. 이제 그래서 당시에도 많이 화제가 되었던 소설이긴 합니다. 그리고 번역된 책은 저희는 김선영 선생님의 그 번역으로 지금 읽었는데 선생님 워낙 번역을 잘하시니까 근데 전반적으로 번역은 잘 된 것 같아요. 다른 책들도 다 번역이 잘 된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그 소위 괴물을 지칭하는 것이 저희가 다 괴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아마 괴물이라고밖에 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본문을 읽어보면 뭐 the thing 그거 이라고 그러니까 함부로 호명을 못 해요. 그러니까는 그 프랑켄슈타인이 자기가 만들어 놓고 이거를 부르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것이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크리처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the thing이라든지 크리처라고 하는 표현이 그 지금 SF나 이런 그런 허러물에서 이상한 물체가 나올 때 크리처라고도 많이 하고 thing이라고도 많이 해요. 막 기묘한 이야기도 The Stranger Thing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표현이 되는 게 이제 이게 프랑켄슈타인의 언어에서 가지고 온 건지 원래 그런 건지 원래 영어에서 다 그런 식으로 관례적으로 쓰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크리처는 원래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피조물이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우리 경성 크리처 드라마도 있잖아요. 경성 크리처 안 봤지만 크리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어느 순간에 그렇지 괴물이라는 말은 쓰지 않아요. 많이 안 나와요.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몬스터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그리고 fiend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악령, 악귀. 뭐 셰익스피어에서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 자기를 막 괴롭히는 악령을 고스트를 되게 fiend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다 우리말로는 괴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네. 그게 아마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원문대로 이게 호명이 됐더라면 작품의 분위기가 아마 많이 달라졌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네요. 네. 그런 또 거를 생각해 보면서 또 읽으면 좋을 것 같고 이 버전은 초판본을 번역한 버전이라고. 네,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에서는 국내에서는 다 초판본을 선호해요. 아마 그게 뭐 원래 뭔가 느낌을 살린다고 생각해서일까요? 네. 그리고 연구자들이 이제 원저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대개는 편집이 덜 된 초판본을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디킨슨 번역할 때 그렇습니다만 많이들 선택하시죠. 네.
그렇군요. 네, 고딕 소설에서 네. 과학 소설이 된 네 책이기도 하고. 네. 네. 그리고 아까 선생님 얘기한 거 처음에 프랑켄슈타인은 괴물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 이야기는 메리 셸리가 썼을 때 그러니까 작품의 분량상으로 보더라도 이런 어떤 크리처를 만든 창조자 크리에이터의 실패를 다룬 비극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프랑켄슈타인이 되게 중요하게 분량도 훨씬 그 사람의 언어가 되게 많은데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2차 저작물 영화나 무슨 뭐 연극이나 뮤지컬도 있는데 이런 걸 보면은 사실은 크리처가 더 많이 비중이 엄청 크죠. 압도하죠. 맞아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언어적으로 보면은 프랑켄슈타인의 언어가 많지만 많이 얘기를 막 늘어놓지만 그리고 그 감정도 되게 많지만 사실 우리가 훨씬 더 그 존재에 대해서 크리처의 존재에 대해서 더 많이 우리가 독자들이 다가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렇죠. 아니 뭐 이미지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고정이 돼 있는 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만나온 어떤 이미지들이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아니라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어떤 그 나사 박힌 그 이미지 그거를 그게 너무 익숙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프랑켄슈타인일 수 있어요. 왜냐면 프랑켄슈타인이 그 만들 적에 자기를 아버지 위치에 놓고서 그 피조물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그게 어떤 기독교적으로 창조주 아버지로 되니까 그렇게 퉁쳐져서 자기도 그렇게 연관시킬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성을 물려주는 거는 맞으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뭐 그 프랑켄슈타인이라고 괴물 프랑켄슈타인일 수도 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뭐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처음에 요 만들어진 에피소드를 얘기할 때 왜 그 멜리 셸리가 친구들이었나요? 셋이 뭐 이렇게 어디 갇혀 있다가 날씨가 안 좋아서 갇혀 있다가 성에 갇혀 있다가 우리 심심한데 무서운 얘기를 만들어 볼까 이러면서 만들었다 뭐 이런 에피소드를 봤는데 그 멤버들이 제 생각이 안 납니다만 어쨌든 그런 에피소드가 되게 재미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괴담을 만드는 이야기도 좀 그런 것도 참 재미있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영화보다 더 버렸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영화보다요? 영화 끝까지 봤어요. 근데 그래요? 힘들더라고요. 영화가 좀 왜 힘드셨어요? 영화를 끝까지 집중하기가 힘들었는데 왜 그러냐면 그냥 빅터가 너무 짜증나. 이 주인공 그 프랑켄슈타인이죠. 빅터가 너무 짜증나고요. 그쵸. 네, 맞아요. 너무 짜증나서 그 캐릭터를 견딜 수가 없어. 네, 근데 그거는 분명히 할게요. 빅터의 무엇이 짜증났는지는 우리가 그거를 좀 설명을 잘 해야 될 필요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전 근데 그게 약간 비슷한 건데 그 아까 뭐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이 프랑켄슈타인 책에서 느낀 그런 짜증과 비슷해요. 근데 이제 그게 이미지화 되니까 좀 더 증폭되면서 이제 항마력이 딸려서 더 짜증나게 만들었죠. 맞아요. 항마력이 딸려가지고 볼 수 없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좀 뭐 이 배경에 대해서 좀 얘기했었는데 그리고 그 이제 이 제목의 부제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대 프로메테우스라는 말을 했었죠. 네네. 프로메테우스라는 이제 그리스의 이게 신은 아니잖아요. 그쵸. 불을 가지고 온 존재인데 영웅이라고 해야 되나? 인데 이게 그 18세기, 19세기로 넘어오면 프로메테우스가 등장하는 문학 작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네, 굉장히 많아요. 이 메리 셸리의 남편인 피터 펄시 셸리도
그 사슬에서 풀려난 프로메테우스라고 1820년에 발표를 아. 하거든요. 굉장히 긴 서사시예요. 저는 이제 읽다가 덮었어요. 그야말로 저도 읽다. 근데 저는 사실 그 남편 셸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예, 근데 그러니까 1820년에 발표를 했으면 서로 비슷한 시기에 프로메테우스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이게 이제 사실은 그리스 신화의 프로메테우스는 인류에게 불을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불을 가서 뭐 구워 먹고 이렇게 따뜻하게 지내고 이런. 그죠. 근데 이게 계몽 시대로 오게 되면 빛을 가지고 온 자로 바뀌는 거예요. 아. 그렇게 돼서 이게 보면은 괴테도 프로메테우스를 만들었는데 맞아요. 거기에 1774년에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런 문장이 나온다 그래요. 나 여기에 앉아 내 모습대로 인간을 만들지니라. 나와 꼭 같은 종족을 괴로워하고 울며 즐기고 기뻐하되 나처럼 너를 안중에 두지도 않으리라. 그러니까 신에 대항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프로메테우스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신과 대항해서 창조자로서의 또는 아니면 새로운 인간형을 만들어내는 계몽 인간으로서의 그런 프로메테우스가 등장하게 되는데 아마 이 책 아마 이제 그게 18세기로 넘으면서 같이 이제 공감하고 있던 그런 인물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펄시 셸리의 사슬에서 풀려난 프로메테우스를 보면 제가 왜 덮었냐 하면 이제 원래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의 불을 가져다 줬는데 이게 들켜가지고 그 독수리한테 계속 그 심장인가 간을 쪼이잖아요. 네, 심장을 쪼아먹게 하는 그 쪼아먹죠. 고통 속에서 살잖아요. 지내잖아요. 근데 이 고통이 너무 길어요. 고통에 대한 너무 묘사가 힘들어. 그게 너무 힘들어.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자기가 고통스러워하는 가운데 자연 속에서 어떤 나무에 기생하는 그 균류들이 같이 나무와 어떻게 같이 사는지 뭐 이런 것들을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공존과 공감의 어떤 그 덕목 같은 것들을 막 얘기를 하는 부분 되게 감동적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너무 자기가 힘들어 죽겠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이 19세기로 넘어온 작가들과 지식인들에게 일단 계몽의 숙제는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프랑스 혁명의 실패를 봤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공포와 폭력으로 변질된 그 혁명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독재자가 등장하는 게 봤기 때문에 아마 그 경험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래도 자기네들 잘났으니까 세상을 바꿔야 되잖아. 그 숙제. 근데 정말 그 당시에 문학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는 그 숙제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작품으로 인해서 세상을 바꿔보겠다. 그런 게 굉장히 너무 처절할 정도로 그렇게 있어서 막 그런 어떤 것들을 갖고 왜 먼저 이전에는 실패했고 이전의 혁명은 왜 실패했고 그럼 다음엔 뭘 해야 되지? 이런 숙제들이 본인들한테 되게 많았던 거죠. 그래서 19세기 문학이 그런 숙제들이 많아서 재미있기도 합니다. 그런 점들이. 그런데 이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을 보면 이렇게 괴로워하는 그 피터 펄시 셸리 같은 속성을 두 인물이 나눠가는 거예요. 월트는 실패한 시인으로서 북극을 탐험하는 성장이 됐죠. 그런데 이제 글을 쓰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신념을 가지고 뭔가 잘 해보려고 한 거예요. 사실 이게 그 프랑켄슈타인 미친 과학자의 시조라 그러는데 어디부터 미쳤지? 어디부터 미친 놈이지 하면은 조금 달라져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거 조금 나중에 같이 그 숙제처럼 얘기해 어디부터 보는데 미쳤을까?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 미친 놈이라고 봐야 되지? 최소한 이 크리처를 만들었던 그 의도와 목적, 시작, 이 텍스트 안에서 길게 설명이 되는데 그쵸. 1권에서 그 만들기까지의 과정이 되게 긴데 그랬을 때 이 사람 과연 미친놈인가? 하는 건 조금 숙제인 거예요. 근데 이런 게 그래서 이런 어떤 계몽의 이상과
정말 선한 신념이 둘이 가지고 있어요. 두 인물에게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 피터 퍼시 셸리와 그 동료 바이런이라든지 다른 낭만주의 시인이 가지고 있던 고뇌 같은 것들이 두 인물이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뭔가를 새로운 인간을 창조하려는, 그러니까 정말 물질적으로 창조하려고 하는 거죠. 새로운 인간형을 과학의 경험으로, 과학적 지식으로 창조하려고 했는데 창조했어. 근데 실패작이야. 그러니까 창조를 못해서 실패한 게 아니라 창조했어. 근데 실패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고뇌하고 고민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르고 그 거리를 두는 것도 되게 다르고 예. 그래서 이게 부제를 염두에 두고 이 책을 읽는다면 되게 재미있는 그런 얘기를 좀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실패라는 것이 저는 애초에 뭘 바랬던 것이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럼 뭐가 나올 거라고 기대했을까? 네, 뭔가 그러니까 이전에 나왔던 그런 지식인들을 보자면 최초 이제 사탄이죠. 17세기 신라권에 나오는 사탄 같은 거 되게 현명하고 똑똑하고 신에게 저항을 하죠. 이거는 내가 나이만큼 잘났어. 나는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근데 못해. 못하게 해. 이거에 저항하는 거잖아요. 그 사탄하고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탄은 이제 크리처가 자기 사탄으로 보는 거잖아요. 나는 사탄만도 못해 막. 그쵸. 사탄은 동료들이라도 있지 막 이렇게 하잖아요. 난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 죄송합니다. 프랑켄슈타인하고 비견될 이전에 그런 나쁜 빌런 똑똑한 사람들 영웅들이 많지 않. 프랑켄슈타인이 그렇게 미치지도 않았고 나쁜 사람도 아니에요. 동기가 그렇게 악의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착한 사람. 그러니까 괴테의 파우스트 같은 경우 보면은 세상의 지식을 다 알았어. 그래서 이제 그 사탄 메피스토필리스의 유혹에 세상의 지식을 다 알았으니까 난 정말 막 뛰어난 누군가가 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신의 영역을 넘어서려고,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려고 하는 우를 범하잖아요. 근데 프랑켄슈타인 그런 의도, 그 자만이라든지 인간적인 오만함이라든지 어떤 지식의 욕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려고 그런 인간을 창조하려고 했던 이 사람은 아니에요. 과학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나중에 인물 보면서 조금 자세하게 보겠지만 그냥 어느 지점에서 나쁜 놈이고 어느 지점에서 미친 놈인지는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지점에서 뭐 나쁜 놈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사실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그려지거든요. 근데 네, 맞아요. 너무 가정 안에서도 너무 착한 아들, 착한 사촌, 착한 막 그런 막 동정심이 넘치고 막 친구들 사이에서도 막 그렇고. 근데 왜 이런 것인지 그건 진짜 이야기해 볼 주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어쨌든 프로메테우스 얘기를 또 하면서 또 그런 아까 뭐 계몽의 빛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과학 지식이 전반적으로 이제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이 크리처를 만드는 데까지 나가는 그런 모습이 또 나오기도 하고 메리 셸리 자체가 좀 과학적인 그런 것들 되게 지식이 많았다 뭐 이런 또 전기에서 제가 좀 그걸 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워낙에 그런 아버지가 윌리엄 고딘 맞나요? 네, 아버지가 그렇죠. 그래서 영향을 많이 받았고 주변에 그런 아까 얘기하신 그런 지식인들도 많았고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또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고 이 형식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게 네네네. 그리고 아까 액자 형식이라고 편지 글인데 액자 형식이라는 얘기 하셨는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게 번역에서 잘 드러나지는 않아요. 이게
이게 전체가 다 편지인데 그쵸. 전체가 전체 편지고. 편지인데 맞아요. 편지 글인 것 같이 보이지는 어느 순간 이제 맞아요. 소설의 형식으로 이제 맞아요, 일반 맞아요. 그런 소설 형식으로 이제 마치 3인칭 관찰자 시점의 소설인 것처럼 이제 들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수신자가 이렇게 사빌이라는 마담 사빌이라고 영국에 있는 여성 독자인데 아마 귀부인이신 것 같아요. 지체 높으신. 근데 이제 이게 시스터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여동생인지 누나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의를 굉장히 갖춰서 얘기하기 때문에 누나일 누나일 것 거라고 하는데 글쎄요. 여동생도 아마 자위를 받으면 이렇게 존칭을 그럴 해야 수 되지 있죠. 않을까? 그러니까 이 관계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시스터 브라더의 사이예요. 그래서 이 사람 되게 그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오누이 사이가 보면은 여기는 가족들이 다 착하고 다 좋고 다 친하고 다 화목해요. 맞아요. 이게 어느 가정이든지 다 그래요. 왜 그런 거죠? 이게 가정 그런 아마 그 가정의 가치에 대해서 메리 셸리가 갖고 있는 뭐 그런 신념이나 희망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형제 관계가 되게 다들 형제자매 관계가 다 좋고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트는 실패한 작가예요. 시인으로서 실패를 해서 이제 탐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극에 가서 프랑켄슈타인을 구조하게 되죠. 이제 그래서 그 빅터 프랑켄슈타인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게 1권이고 1권에서 들으면서 이제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제 빅터가 그 크리처를 만나서 들은 얘기가 2권이에요. 예, 들은 얘기가 2권이고 그리고 다시 이제 3권에서 그 빅터가 하는 얘기가 다시 3권으로 들어가요. 3권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마지막에 그 빅터가 죽고 크리처가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그 크리처와 또 나누는 얘기가 또 있어요. 예, 또 그리고 있고. 그 헤어지는 얘기 헤어지는 얘기 떠나는 얘기까지 그렇게 3부로 이어져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원래 소설에서도 그렇게 이런 액자 형식이나 편지 형식이 잘 구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번역에서도 그걸 살리기는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런 틀이 좀 살아 있었으면은 살려서 번역이 됐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등장인물들 중에 여자들이 뭔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건 없어요. 그죠. 남자들의 얘기예요. 맞아요. 예, 이것도 좀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이게 뭐 꼭 여자라고 그래서 여자 얘기 쓸 필요 없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메리 셸리의 주변이 다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여성이 부재한 공간이에요. 아버지에 의해서 양육이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 어머니 이제 계모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양육에 신경을 쓴 그런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여성들이 아버지와 남편의 관계를 통해서 만난 여성들이 주로 이렇게 전기적으로 등장해요. 남편의 부인 이런 거, 펄시 셸리의 부인, 아니면 고주인의 또 다른 딸, 그쵸.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복 자매들이 있었죠. 네. 메리 셸리 스스로도 그렇게 여성 인물이 주변에 많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런 점도 한번 주목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청자가 이제 마담 사빌로 이렇게 사빌 여사로 나오잖아요. 사빌 부인으로 나오는데 사실 텍스트에 존재하진 않아요. 맞아요. 부재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성 독자로서 이 텍스트를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설정이 되는 거죠. 이게 남자들의 얘기를 지금 여자 소설가가 쓰고 메리 셸리가 쓰고
여성 독자가 읽는 거다라는 이 텍스트의 형편을 세팅을 해놓고 이 작품을 해석을 한다면 또 어떤 해석이 나올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남자들의 얘기를 쓴 게 너무 적절하다고 생각은 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너무 남자 얘기다 진짜. 아 진짜 돌아버리겠다. 이게 뭐야? 이러면서 봤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쓰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여자들끼리의 공동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고 우리를 스스로 이제 그 힘을 돋아주는데 중요하지만 내가 보는 그 남성 중심 세계를 맞아요. 내가 해석하고 써내려가는 것도 되게 의미 있는 맞아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메리 실리가 봤던 어떤 남성들의 사회에서 대한 해석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 끝날 시간이 돼가지고 나머지 못한 이야기들도 있는데 2부에 이어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또 1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로로의 사랑하게 될 거야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영원을 꿈꾸던 널 떠나보내고 슬퍼하던 날까지도 떠나보낸 날 오늘은 나에게 남아있는 건 피하지 못해 자라난 묻어난 뿐